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12시 2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였습니다. 미국 SEC의 기관들의 1분기 증권 보유 내역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1분기에 937개의 전문 투자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금 ETF와 비교해 볼 때 1분기 금 ETF에 투자한 전문 투자사가 95개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비트코인은 굉장히 놀라운 성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사들은 1분기 말까지 약 110억 6천만 달러 익스포저를 나타냈는데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총 운용 자산의 18.7%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1분기 증권 보유 내역이 중요했던 이유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향후 기관들의 진입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트와이즈 최고 책임자의 경우에는 ETF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며 기관들의 현재 ETF 투자는 이제 계약금을 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2분기, 3분기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관 진입이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월 16일 기준으로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 또한 이러한 희소식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 2.57억 달러의 순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디어에 의하면 CME는 규제된 시장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원하는 거래 기관들과 서비스 출시를 논의해왔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가 출시되면 월스트리트의 큰손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 갈등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어제는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합작품을 보여줘서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SEC가 은행 등 전통기관들에게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을 만들었던 것 아실 겁니다. 커스터디, 즉 암호화폐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은행이 하게 되면 이를 부채와 자산으로 동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은행으로 하여금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회계 지침을 SEC가 만들었었고, 따라서 암호화폐로의 진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불공정한 회계 지침이었습니다. 이러한 회계 지침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한 후에 상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요. 알다시피 상원은 미국 민주당 암호화폐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죠. 이런 민주당이 우월한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합작품이고요.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은행과 같은 전통 투자 기관에서 암호화폐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상황이 되고 또 전통 투자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진입을 넓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의하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법원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서명이 없어도 해당 법안, SEC의 회계 지침 무효화 법안이 발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대선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가
신암호화폐 횡보를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바이든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코인체크라는 일본에 있는 대형 거래소에서 1억 개의 XRP, 금액으로는 5,160만 달러, 하나로는 약 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700억 원 정도 규모의 XRP가 특정 주소로 인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주소가 해당 거래소와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거래량 급증은 이와 같은 인출로 인한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자산 연구원 앨런 산타나가 리플 XRP의 폭등세를 예견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에 의하면 현재 0.5달러에 멈춘 XRP가 개당 가격이 내년에는 최대 2달러 수준까지 뛰면서 XRP가 알트코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차트에서 기록된 패턴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설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의 간격으로 강세장이 나타났는데 XRP의 경우 마지막 강세장을 기록한 후에 무려 10개월이 지났고 XRP가 이렇게나 오랫동안 횡보세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강세장 진입으로 간주할 만하다 라고 설명하면서 XRP에 대한 투자를 권고를 했는데요. 투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준과 그리고 정보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이 계속해서 트래시 판사의 판결, 리플의 ODA 판매가 증권 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플의 ODA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법원이 구제책 판결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SEC는 구제책 관련해서 리플의 반박문에 대한 답변에서 ODA 서비스가 어떻게 투자 계약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A 기관에 비해서 B 기관이 더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A 기관이 피해를 보았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 것 아실 텐데요. 트래시 판사는 구제책 판결을 내릴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판결을 내릴지도 매우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트래시 판사가 이미 약식 판결에서 리플의 ODA 판매까지 포함해서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 리플이 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논리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브리핑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빌 모건 변호사가 정리한 것에 의하면 ODA 서비스 프로세스가 리플의 계좌에서 ODA 기간 구매자 계좌 혹은 비트스탬프 계좌로 XRP가 판매가 되고 출금이 될 때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해서 USD 매입 가격으로 환산되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ODA 고객은 투자 목적 또는 수익을 기대해서 XRP를 구매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만약에 ODA 거래에 대해서 XRP를 사용해야 되는데 리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종료가 되고 계정 내에 있는 모든 XRP가 리플에게 다시 반환될 수 있다라고 ODA 판매에 대한 프로세스가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설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구매자가 투자 이익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SEC는 설명을 일단은 못했고요. 그러면 트래시 판사의 설명이 구제책에서 필요할 터인데 트래시 판사가 이미 기관 판매에 대해서 증권 판매로 정의 내린 이상 최종 판결에서 이를 없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항소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항소로 가면 확실히 리플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것은 같은데요. 구제책 관련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상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향후 시나리오를 좀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